안녕하십니까, 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극강 시즌2 시장경제의 이해와 오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예민한 주제이긴 합니다. 시장경제와 도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예민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인간성 상실, 도덕성 파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장경제가,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비도덕적인가, 도덕성을 파괴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일단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과거에 대한 향수와 비교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시사회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죠. 원시공산제 사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했고 평화로웠고 나눔의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서로 경쟁하고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로 된 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근데 원시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평등 사상이라는 게 이제 원시 사회에서 이제 인간이 오랫동안 원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평등 사상이 나타났죠. 몸에 배었어요. 왜 그럼 이런 평등 사상이 나타나느냐? 역시 원시 사회에서는 먹을 게 적었죠.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렵 채집 경제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걸 갖고 서로 뺏어 먹으려다 보면은 내 거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다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룰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평등하게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생존의 어려움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고요. 뭐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원시 부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역시 전쟁도 생존의 어려움, 공급의 한정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남자들 한 반 이상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뭐 집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고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 원시 사회를 비교하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예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획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 특히 농지 같은 경우 소유주를 확정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종획운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명확하게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에 농민들이 이제 토지에서 쫓겨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 당시의 비도덕성 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 그전에 농민들이 아주 목가적인 생활을 평화롭게 하고 있었는데, 자,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구획을 지어 놓으면서 농민들이 이제 토지에서 쫓겨나서 뭐 도시로 내몰리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것의 비인간성, 비도덕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죠. 재산권이 이제 확보가 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그 농민들의 삶은 주로 농촌이나 아니면은 도시에서의 임금 근로자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삶이 이전의 농민으로서의 삶보다 어땠느냐?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이제 비도덕적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뭐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노동입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노동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나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제3세계에서 아동노동을 이용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불매운동도 일어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법안도 나타났습니다. 뭐 몇몇 국가에서는 아동노동을 금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WTO에서 새로운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때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노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부도덕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마땅치 않을 때, 그리고 점점 생산이 이제 자본주의적인 생산 사회로 바뀔 때 대규모 이제 공장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아동 노동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아동 노동의 철폐는 주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것을 이제 그 운동에 의해서, 비도덕적인 아동 노동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 의해서 철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아동 노동의 철폐는 생산성이 높아진 연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보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아동 노동은 일반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동 노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노동, 아주 장시간의 노동은 일반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동 노동을 금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아동 노동을 금지를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런 아동들이 오히려 더욱더 극심한 빈곤이나 매춘의 길로 빠져들게 한다. 그랬을 때 하나의 현상을 두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이것이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 비난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과거에 대한 향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도덕의 잣대로 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그 즉시 나타나는 현상에 비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도덕적인가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업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이 많습니다. 근데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다 보면은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의 이윤 추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 활동에 따른 인명사고라든가 아니면은 환경 파괴 같은 문제. 뭐 얼마 전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지금 경주에서 그 리조트가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인명사고가 나는 상황도 있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현상 자체를 이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은 뭐 비용을 제대로 쓰질 않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이제 전기회사가 있다고 쳐보면은, 어떤 그 가난한 노인이 전기값을 낼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전기값을 낼 수가 없었을 때, 전기값이 계속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연체가 되면은 단전이 되죠. 단전이 되었을 때, 만약에 단전의 결과로 추운 겨울에 그 노인이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분명히 노인이 동사를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고 누군가가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전기가 끊어져서 그랬다면은, 그것은 그러면은 전기회사가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분은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전기 회사의 입장에서 그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면은 단전을 한다. 이것 자체를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에만 주력해야 하는가? 우리 요즘 CSR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근데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자, 언뜻 보면 굉장히 모순된 말인 것 같죠. 기업이 이윤을 늘리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이윤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에만 매진을 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사회적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업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죠. 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이윤 추구를 위해서 기업의 본연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부분을 투여했다고 하면은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이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없어진다든가 기업이 부실해진다든가 하면은 역시 뭐 고용이 줄어든다든가 고용이 더 창출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를 하면서 그 사회를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고 그 다음에 혁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윤 추구를 하다 보면 기업이 혁신도 하고 기술 진보도 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인류의 진보라든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제약이 되는 거죠. 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자, 즉시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이 돈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의도한 결과고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줄일 뿐만이 아니라 혁신과 기술 진보의 주체가 돼서 생산성 향상, 삶의 질 향상, 제고의 주체가 되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도덕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희가 이제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 감정론이라는 것을 썼죠. 도덕 감정론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미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미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자애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있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뭐 이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해가 있습니다. 자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타심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 어떤 게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하면요. 분명히 그 도덕성을 갖고 따질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덕을 베푸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더 우월하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갖고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 운행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해심, 이타심만 갖고는 사회가 돌아가질 않죠.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 시장 경제와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을 얘기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과연 그럼 도덕을 파괴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은 속임수가 만연하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 그 다음에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한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은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감을 희박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것도 과연 그럴까? 예를 들면 기업이 이제 이윤을 추구하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개인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다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은 이런 행동은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자유시장의 의미,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이기심이라 그러죠. 근데 이기심 외에도 사람들은 다른 본성들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이타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충성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직, 정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악한 본성이냐? 그건 추악한 본성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은요. 인류가 경제,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 왔던 것은 사람들의 이기심이고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 왔던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럼 자애하고 자해, 이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이 차이점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얘기했습니다. 정의의 규칙이라는 걸 얘기했고, 도덕적 규칙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이 정의의 규칙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하이에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생적 질서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규칙, 정의의 규칙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규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규칙. 우리가 제가 이제 정치적 자유, 신체 자유 이런 자유의 의미를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사기치거나 이런 다른 사람 해치는 것은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자, 내가 자유롭다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정의의 규칙이죠. 정의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자유도 없는 것이죠. 도덕적 규칙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도덕적 규칙이라는 것은 원초적 욕망에 대한 자제력을 제공하는 양심과 본성에 의해 발현되는 규칙이다.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정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직, 정의,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politeness,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성격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여기에 맞춰서 나타나는 규칙이 이제 도덕적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의의 규칙, 도덕적 규칙, 그 다음에 재산과 계약에 관한 규칙은 자연스러운 사회 질서가, 이게 자연스러운 사회 질서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사회 질서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사회 질서가 원만하고 자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규칙들입니다. 개인들의 행태에 대한 이런 규칙들, 지금 말씀드렸던 정의의 규칙, 도덕적 규칙, 이런 규칙들은 조화롭고 호혜적인,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사회 질서 형성에 기여하죠. 자,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이익의 추구는 위와 같은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기심에 기초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자,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에게 사기를 친다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강탈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가.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질서는 형성이 되질 않죠. 이러한 질서가 형성이 되려면은 그냥 깡패가 사는 사회, 강도가 사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생적 질서 속에서 서로 간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가, 피해를 주지 않는가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를 준수하게 됨으로써 이제 조화로운 사회 질서가 발생됩니다. 자, 이런 자생적 질서 속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타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타심이라는 것은, 자해를 베푸는 것은 분명히 미덕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지금 정의의 규칙, 그리고 자생적 질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자애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 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공익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법과 제도로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기심이나 개인 이익의 추구를 억제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권, 자유에 대한 권리와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를 억제하면서
이타심에 근거한 행동을 법이나 규칙으로 요구하게 되면은 그 사회의 어떤 그 운행, 정치 경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운행되게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을 하고 행동하고 전문화하고 분업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내 개인한테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럼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느냐? 남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한 이타심, 충성심 이런 것을 강요하게 되죠. 자,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조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강요되면은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부여가 되고요. 자,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부여 방안은 생산성 향상이나 경제성장 지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강압이나 폭력성이 동반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해를 베푼다. 그 다음에 이타심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강조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세상 질서, 사회 질서를 설계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모든 개인에게는 동기부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게 되고요.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부여는 자생적으로,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고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강압과 폭력성이 결과적으로 동반되게 된다. 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무엇이 도덕적인가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분명히 그 조화로운 호혜적인 사회 질서를 정의의 규칙, 도덕적 규칙 내에서 그 다음에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도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경제 내에서 그 개인의 이익 추구는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충돌과 파괴로 이어지는데요. 그 아주 조그만 사회를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농촌에서 작은 마을이 있다. 뭐 작은 마을 내에서도 거래나 이런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죠. 자,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드는지 알고, 이 사람이 만들면은 품질이 어떤지도 알고, 이 사람 나랑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하고만 거래를 하게 되죠. 왜? 그 사람하고만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의 어떤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상호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근데 오늘날의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에서는 대규모의 거래가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상호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수많은 개인들 간의 대규모 거래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는 전 인류에게 상당히 기여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인간 행동의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이익 추구의 결과인데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하이에크가 얘기했던 정의의 규칙과 같은 기본적인 규칙이 준수된다면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화롭고 호혜적인 사회 질서가 조출이 됩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 양복을 하나 구매를 한다. 제 양복을 구매할 때는 다른 거는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한테 좋은 양복을 싼 값에 구입하느냐. 내 이익만을 생각을 하죠. 근데 양복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 뭐 양복점 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염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복을
뭐 양복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양복을 운송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익은 제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지 하는 것은 제가 고려하지 않고, 이분들도 저에 대해서, 저의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걸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얼마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양복을 한 벌 구입해가지고 구입함으로 인해서 이분들도 혜택을 봅니다. 그렇죠? 양복점 주인도 돈을 벌고, 자, 조금씩 돌아가지만 아무튼 방직업을 하는 분, 염색업을 하는 분, 그 다음에 운송업자들도 제가 이걸 삼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구매하는 데 따른 이득이 그분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노동을 함으로써 물건을 만들고 뭐 염색을 하고 운송을 하고 나에게 팔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더 좋은 양복을 더 싼 값에 저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의도치 않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규모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가 형성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개인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경쟁이 돼야 됩니다. 자, 공익만을 강조하고 사익 추구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방향으로 설계된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사회주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 가까운 사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아닌,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시장이 아닌 설계, 인간의 설계에 의해서 기획된 사회라고 한다면은, 자, 사익 추구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경제 자체가 상당히 계획경제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 계획경제의 빈틈을 노리는 행위가 증가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은 감소합니다. 자, 계획경제 아니면 경제의 어떤 빈틈을 노린다는 얘기는 공익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이 사익이 공익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업자들이 동맹을 맺고 있어요. 새로운 진입자, 새로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본인들의 얘기는 뭐 아주 어렵게 산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익을 공익으로 그렇게 포장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게 되면은 경쟁이 감소하죠. 자, 그러니까 공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리고 공익을 강조하고 경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경쟁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자유시장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경쟁에 의해서 시장에서 도태가 됩니다. 자, 저 사람은 이상한 물건을 만든다. 저 사람이 만든 물건은 속임수다. 자,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이 사람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신뢰와 도덕성을 제고해야만 하고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의 규칙, 도덕 규칙 등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조화롭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특히 시장 경제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과 도덕은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